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여야의 원내 대표가 만나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텐데요.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와는 거리가 먼 대결과 대립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2000년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죠. 공항에서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이 생생한데요.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역사적인 회담이었죠. 하지만 요사이 북한이 잇따라 어깃장을 놓고 있어 오늘을 맞이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과거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유쾌요, 어머니도 유쾌요,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유쾌요.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유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유쾌요.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유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내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잠시 후에 최백은 교수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상북도가 잇따라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경북도 의회 안희영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하도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반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예. 그렇죠. 예. 우리 교수님도 최근에 뭐 기본소득 주제로 해서 방송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예. 강의도 많이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오늘 그 핵심 부분만 좀 잘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소득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설명이 될 텐데 오늘 그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양론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요. 예.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그 개념을 자꾸만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 예. 우리가 기본소득 하게 되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계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어떤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소득
정도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이 연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1인당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그 최소한의 생계소득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되지 그래도 한 않을까요? 100만 원은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안 써도. 예. 근데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그 우리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가 대표적인 게 그 월 30만 원씩. 예. 그것도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요. 예. 한 180조 이상이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한 5천만이 넘으니까요. 1년에 180조. 예. 그 180조가 넘는데 그게 결국 GDP의 한 10% 되는 정도 되는 규모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30만 원인데 거기에 100만 원이라면 3배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GDP에 그러니까는 30% 이상을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예, 예. 그 감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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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 개념은 사실 처음 얘기 나온 거는 이제 한 400년 전에 그러니까 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00년 전에 산업혁명 당시에 예, 예. 우리 흔히 고등학교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러다이트 운동. 예. 왜 처음 기계 운동 뭐 예, 이렇게 기계가 해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 기계 예. 때문에 우리 일자리 많이 잃는다 그래서 기계 없애버리자. 그렇죠. 그거죠. 예, 초창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과거에는 그 수공업자들이 손으로 하던 것들을 기계로 이제 대체하면서 예, 예. 이제 많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되게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초창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회 보장제도도 안 돼 있던 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일자리 잃으면은 그냥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 하고요.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대에 맞게끔요. 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규모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원해줄 만큼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규모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대개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사회 복지 차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복지 차원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앞서가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스웨덴식 이런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예. 이 기본소득을 반대해요, 도입을요. 아, 그렇습니까? 오히려 반대를 합니까? 그분들이요. 예. 왜 반대하냐면요.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복지제도가 예. 이게 대체가 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를 더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예. 확장은커녕 그러니까 축소되고 더군다나 저소득층들의 복지는 더 축소가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면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한 30만 원인데 예. 기초 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1인 가족 기준 할 때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가 온다 해서 그 사람은 반대해요. 그 일리 있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은요. 예.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 52만 원 예. 이거를 없애버리고 기본소득 주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미 좀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할 때 장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행정비용 같은 거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예. 다 그걸 대체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현금 줘버려가지고 예. 나머지들 다 제도를 다 정리하고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복지로 접근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모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더군다나 이제 기본소득이 그 최근 서구에서는요. 예. 이걸 경제 정책으로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필요한 기본소득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그 정책에 도입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예. 목표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21세기에 4,400명이 진행되면서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 로봇이 막 이제 로봇의 그렇죠. 무인 판매들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할 일이라는 것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로봇이 못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가 흔히 지금 이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본소득을 재원을 자꾸만 확충하려면은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어야 되는데 예. 앞으로 성장률이 잠깐 떨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속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려면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경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발전을 해야지만 성장을 해야지만이 예. 기본소득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도 새로운 사업들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국가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성장의 정체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고요, 지금요. 예. 개인들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자리를 못 잡고 있고요. 예. 왜 못 잡고 앉았냐면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니까 못 잡는 거 있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이 왜 안 채용하냐면요. 이 직원을 채용해봤자 그러니까 자기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저는 다 맞물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간의 공통 분모는 뭐냐? 혁신을 그러니까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봇이 못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로 하는 일들 이런 건 로봇이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혁신과 관련되는 것들이죠. 예. 새로운 사업 만들려도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산업사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노동시간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노동시간이 길다 2배가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2배 더 나오냐 아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되게 보게 되면 자유시간에 괜히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놀이시간이라든가 자유시간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결국 이 자유시간을 많이 이제 허용해 주려면은 지금 사회가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산업사회 방식도 계속해서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임금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럼 임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자유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 노동시간 줄어드는 만큼을 그러니까는 기본소득, 그 소득을 일부러 보전해주자 이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할 때 예.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50만 원어치만 자기가 일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50만 원만큼은 자기가 일 안 해도 되면 그게 이제 자유시간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렇죠. 생산해내자. 예, 제가 이제 이 지자체들 상대로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조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 청년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면담들을 해보고 그러면있잖아요. 예. 청년들이 그런 얘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예. 소위 말해서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는데 네.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고 싶어도 졸업하고 나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렇죠. 독립을 하는데 독립해가지고 최소한 살아가려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를 2개에서 한 4개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2개에서 한 4개까지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예. 그 맨날 지쳐가지고 저기 가고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적어도 한두 개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만드는 만약에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약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대기업들이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사회가 한 5천만 명한테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좀 줘가지고 일부를 지원해줘가지고 괜찮은 아이디어 3-4개만 나오더라도 그게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요. 예. 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투자 차원에서. 예. 우리 1년에 R&D 예산이요, 24조 정도 됩니다. R&D 예산만 24조. 예,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26조입니다. 50조네요.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는 그 50조 정도가 그게 왜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뭐 일자리 만들고 혁신을 통해서 투자도 증대시킬 거라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거 지금 정책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혁신을 활성화시킨다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 차원 속에서는 하나의 지원해줄 좋은 투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R&D 예산이라는 게 주로 이제 기업에 지원해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해줘봐야 뭐 새로운 일자리 이렇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해주자.
차라리,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정책적인 개념으로 한다면은 아하. 기존의 예산의 일부를 여기다 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금 증세 없이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R&D 예산 배정하고 일자리 예산 배정하고 복지 예산 배정하듯이요. 예. 그러니까 예산 배정 항목을 아예 신설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이 정도는 또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어느 정도는 좀 증세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러니까 뭐 탄소세니 뭐 데이터세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처음에는 우리가 이래서 뭐 효과도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또 재원 두고 하니까 많이 배정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갈수록 좀 늘려가야 될 거라고요. 그렇죠. 조금씩은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 효과가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증세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런 제가 말하는 차원 속에서의 경제 정책 차원 속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로봇세나 데이터세가 가장 적합하다는 게 로봇세. 서구 사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거예요. 그래요.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이 크다 보니까는 예.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 보유세를 이제 도입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서구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뭐냐면 로봇세라든가 아니면 데이터세 그리고 이제 탄소세 같은 경우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외국에서 이런 세금을 걷고 있어요? 뭐 탄소세, 데이터세 이런 걸. 지금 이제 그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에서는 지금 제도화 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데이터세를요. 탄소세 같은 경우 많이들 지금 걷고 있죠.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분들 그 논리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되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증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10분 양보해서 증세로 간다고 해도 우리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주자는 얘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인데요. 예. 그 30만 원을 주기 위해서 한 180 정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마련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주장했던 분들 중에 한 그룹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해결된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이재명 지사가 이거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쪽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주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초창기에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요.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자. 예. 그래서 중기까지는 증세가 필요 없다. 그 대신 이제 금액이 작지요. 금액이 뭐 최소 5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경제 정책을 거기다 결합시키게 되면은 추가 예산을 거기다가 합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기까지는 그러니까는 뭐 면세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면세 혜택 보는 걸 다 없애고 하면은 이제 확보가 된다는데 규모가 작지요. 그렇죠. 작고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기하듯이 30만 원 주려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증세를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만약 검증되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그룹에서 30만 원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소득세를 가지고 소득세를 그러니까 누진세 구조로 좀 재편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 1인당 한 4,700만 원 이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1인당 소득이 한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오히려 혜택 받는 돈이 더 많군요. 세금 내는 것보다. 늘어나는 그 대신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한 면세자들은 면세를 다 없앤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40%는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세금 내게 쫙 이제 단일 소득세로 하고. 소득세로 하고 나서 그 대신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수당들 있잖아요.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거기다 흡수하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없애고 여기에 흡수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한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증세 없이. 얘기 나온 게 이제 그런 그룹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저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취약한데 복지 안 건드리고 가능하면은 정책으로 접근을 하면은 추가 정책 차원 속에서 그 예산을 배정이 되고 그러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하고 이 갈등도 그러니까 해소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들이 자기 일자리를 만들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고용보험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용보험도 결국은 이제 세이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정 문제, 재원 대책 이거는 다 설명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기본소득 그냥 공짜로 뭐 몇십만 원씩 주면 사람들이 일 안 할 거 아니냐. 근로 의욕이
감소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는데요. 아, 예. 특히 이제 그게 뭐냐면은 소위 세대별로 예.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별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세대별로. 과거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예. 산업사회에서 주로 살아왔잖아요. 예.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씩 일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예. 이제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소득도 발생을 했고, 예. 노동을 해야지만이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노동도 안 하고 그냥 돈 주면 되냐, 이렇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시대는 지금 뭐냐면은 이런 소위 말해서 많은 인간이 했던 노동을 로봇이 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업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업무는 근데 노동시간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서양에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이걸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 지지를 해요. 자기들은 그건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예.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기성세대가 이거는 그러니까는 자기들 자녀 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예. 자기 자녀 세대들이 지금은 그러니까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아하. 지금 일자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 예. 예. 그러니까 핵심은 일자리네요. 그러니까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그 환경이 매우 많이 변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기본소득도 도입하자. 이렇게 오늘도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저는 그래서 이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 기본소득제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예. 접근을 하자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8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상북도가 잇따라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 패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북도 의회 안희영 도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일입니다. 예, 바로 지난주에 도정 질문을 통해서 안 의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네네. 자, 우선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경북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에는 5조 원대에서 그 이후에 3, 4조 원대로 떨어진 이후에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 예산 확보액을 보면은 2015년, 2016년 2년간은 평균 확보율이 약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은 네.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 1천억대에서 2018년 3조 5천억대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 다행히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 치기가 들어선 이후에 2019년과 2020년의 국회 학부에는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2015년, 16년에 한 75%대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건의액 대비해서 75% 우리가 받았는데 17년에는 63%로 떨어졌고 18년도에는 50%까지 네네네.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 19년, 20년에 한 60% 회복했습니까? 네. 네네, 그 정도 회복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북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국책 사업 유치 경쟁에서 탈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우선 그럼 최근에 연이어서 탈락한 대형 국책 사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작년 국가균형발전회의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도 경북도가 요청한 7조의 동해안고속도로는 탈락했고, 네. 4조의 동해 중부선 복순화 전철 사업은 4천억의 단선 전철화 사업으로 축소된 것에 비해서 10분의 1로 경남도가 건의한 김천 거제 간 4조 7천 원 규모의 남북 내륙철도 사업과 울산시가 건의한 울산 외곽도로 사업 1조, 산재 전문 공동병원 2천억 등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예. 또한 전남도의 서해남해안 관광도로 1조, 수산식품단지 2천억,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천억,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1조 등은 모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경남에 비해서 경북이 예산 반영이 덜 됐고, 네네. 또 호남에 비해서 영남이 또 예산 반영이 덜 됐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형 국책 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원인은 뭐라고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21대 총선에서 보수의 심장 경북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민의가 혹시나 경북 패싱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경북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유독 우리 경북이 소외당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경북을 패싱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경상북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 보다 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당위성으로 무장하고 국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프로젝트 유치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건의 사업의 질을 높여나가며 정부를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과 끈기까지 갖춰야 예. 경북 패싱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실력 키우고 네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근성과 끈기를 갖춰야 된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 자, 지금 경북도 의회 안에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상황이 이러니까 경북형 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의 사회통합 부지사를 영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민주당 출신의 부지사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비 예산의 확보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지형을 새롭게 바꾸고 신성장 엔진을 확충하는 지역 발전에 참으로 소중한 종잣돈입니다. 예.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국비 확보는 지역의 내일을 결정줄 수 있는 핵심 자원이기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사회통합 부지사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희영 의원님은 민주당 출신의 부지사도 이런 뭐 좋은 방법이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네네. 지금 경북도 의회 다른 통합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신중하죠. 사실은 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중하고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이철우 지사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지사님 생각도
굉장히 신중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신중하게, 네네.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자, 그리고 우리 안희영 의원님께서는 또 하나 제기한 게 공공 입찰할 때 페이퍼 컴퍼니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네. 우선 공공 입찰 페이퍼 컴퍼니라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까? 예, 저 페이퍼 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회사로서의 요건만 갖추고 있고 막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예. 페이퍼 컴퍼니는 입찰을 받아도 입찰받은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하청과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과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결국 실제로 공사를 하려는 건전한 회사나 업체들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공 네. 입찰에만 참여하는. 그래서 네. 운 좋게 여기 입찰 낙찰이 되면 이걸 또 실제 다른 회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하청을 네네. 주는 하청을 네네. 주고 이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는 네네. 이런 페이퍼 컴퍼니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네, 꽤 많죠. 확실한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건전한 회사와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이었나요?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요? 예.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 컴퍼니 사전 단속제를 도입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올해 5월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페이퍼 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였고 토목공사법 페이퍼 컴퍼니 응찰률이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북도? 지금 이거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단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경상북도도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문제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부실 불법 이신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 조사 외에 부실 불법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한 수시 조사를 강화하는 현장 실시 조사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안희영 의원님은 이제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역구가 예천이시죠? 네네. 예천에 도의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2명 있습니다. 2분 계시고. 네네. 자, 예천 지역에 새로운 중학교 설립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우리 도청 신도시가 이제 잘 이렇게 인구 한 17,000명, 18,000명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도청 신도시 내 예천군에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 내 초등학생 수는 1,944명으로 예. 중학생 수는 중학교 수 493명보다 4배가 많습니다. 지금 풍천중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네. 학생 수가 490명 정도. 네네. 아니요, 예. 680명 된다, 풍천중학교 수. 680명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도 357명. 예.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이 266명보다 초등학교 1학년이 예.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저학년으로 갈수록 예. 많군요, 학생 수가. 네네네. 예. 유치원 학생 수도 592명 정도 있습니다. 많네요. 예. 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몇 년 후에는 신도시 내 중학교 수용 한계를 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풍천중학교에 8개 학급을 정축한다고 하나 예.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도시 네. 그 예천 지역에 중학교를 하나 더 설립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예, 지금 이렇게, 네네.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도시 특성상 그렇죠. 그렇게, 이 학생들이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 중학교가 모자랄 것이고 학급 수가 네. 그러면 또 한 3년 후에는 고등학교가 또 모자르겠네요. 네, 그런 그렇죠. 일도 있을 수 예,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학교 네네.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좀 더 특히 나아가서 고등학교도 더 필요하다. 예. 코로나19 같이 이런 뭐 질병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죠. 뭐 거리 띄우기 학교가 너무 과밀한 학교는 뭐 애들 학습 환경에도 그렇죠.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 도의회는 도 집행부와 함께 도청을 이끌어가며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도정을 살피고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충실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지적 몇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십시오. 경북도 의회 안희영 도의원이었습니다. 네, 스포츠 리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우리 야구, 프로야구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일주일 내내 저는 한화 이글스를 좀 봤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 서스펜디드 게임 이후에 두산 베어스를 꺾고 18연패에서 벗어났고 그 이후에도 1승을 더 얹어서 이제 2연승을 했는데 이 얘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한화 이글스 얘기부터. 네, 원래는 이게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서스펜디드가 아니고 그냥 취소되는 게임이었어요. 5회 이전에 중단됐죠. 네,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중단되면은 취소가 되고 예. 그때 때린 홈런이나 모든 게 다 무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예. 다음날 연습 경기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2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3대4로 하나가 두산에 뒤진 채 출발했죠. 예. 그래서 6대6 상황에서 9회 말 1사 1삼루 때 노태영 선수가 결승타를 때려서 7대6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노태영 요게- 선수는 좀 무명 선수죠? 무명 선수이죠. 철저하게. 그렇죠. 예. 철저하게 무명 선수인데 7년차 선수고 현역 갔다 왔어요. 7년 차예요. 원래 현역 갔다 오면 사실상 프로야구 재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힘들죠. 풍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엔 좀 성공하는 선수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예. 이 노태영 선수는 이용규 주장이 지난 겨울에 일본 갔을 때 자비를 들여서 데려가서 함께 훈련한 거예요. 원래는 거기 못 가는 선수였는데 개인 이용규 선수가 훈련이었어요. 훈련이 아니고. 네. 이용규 선수가 근데 이용규 선수가 개인적으로. 개인 훈련으로 가는데 네, 노태영 데려갔다. 선수 데려갔는데 그만큼 아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경기를 7대6으로 노태영 선수의 결승타로 이겼는데 이름이 재밌어요. 왜요? 두산 베어스 감독이 김태형 감독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태형을 지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노태형. 또 그렇게 또 해. 예. 이름이 이제 그러네요. 부족하면 예. 상대 감독을 지워버렸다. 얘는 노태형,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 근데 김태형 감독도 최원호 하나 감독 대행이 예. 단국대학교 6년 후배예요. 최원호 감독이 후배군요. 하나 네, 감독. 단국대학교. 예. 근데 일도 안 봐주더군요. 지금 누가 누굴 봐줘요? 당연히 안 되지. 본인도 이제 NC 다이노스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예. 그 따라가는 것보다 18연패 당하는 게 더 급박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선수 기용하는 거 보면 나중에 한덕주까지 기용했잖아요. 뭐 일도 안 봐주더군요. 역전을 펼쳤군요. 그래서 예. 또 재밌는 겁니다. 승부는. 예, 그럼요. 만약에 봐줬다면 재미가 없겠죠. 예. 이 봐주는 거는 선수 기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감독은. 그렇죠. 그냥 선수한테 야 대충 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약한 선수 기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그렇지 않았어요. 예. 아주 빡빡한 승부를 했습니다. 그 이어진 경기에서도 어제 5시에 3대2로 이겼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는 올해 처음으로 연패를 당했고 하나 이글스는 이제 2연승 올리게 되면서 내일 경기를 이제 기다리게 됐습니다. 예. 이 과거에 이 연승 연패한 팀 보면은 그 프로야구 산미 스타즈가 85년에 85년에. 똑같이 18연패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청보로 바뀌었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청보도 최하위에 그쳤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단체 스포츠 최다 연패가 대구 동양이 98, 99년에 32연패거든요. 대구 동양이면 농구 아닙니까? 예, 농구. 예전에? 예. 근데 3승 42패로 끝났어요. 어휴. 승률이 6분 7리.
이게 이제 최하입니다. 연패도 그렇고. 아, 이런 기록이 또 있군요. 예, 3승 42패로 끝났어요. 그때 왜냐하면 전희철, 김병철 선수를 군대 보냈거든요. 그래도 우리 괜찮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승한다고. 예. 그게 컸고 또 외국 선수 괜찮은 선수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사생활 문제 때문에 돌아갔거든요. 그런 문제도 컸어요. 그렇군요. 외국 선수 비중이 크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적이 있는데 올해 프로야구 또 하나 간직거리가 오승환 선수 아닙니까? 예. 오승환 선수가 이제 돌직구의 대명사인데 아마 우리나라 역대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직구만 놓고 볼 때 가장 빠른 선수는 엄정욱 선수도 있고 뭐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회전이 많고 무거운 돌직구는 선동열, 박동희, 오승환 저는 3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박동희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선동열 다리 앞에서 끌어 나와서 던지잖아요. 그와 함께 오승환 선수는 워낙 악력이 뛰어나요. 워낙 좋아요. 그래서 세 선수가 이제 직구가 가장 무서운데 바로 그 돌직구가 살아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149km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삼성 라이온즈 3경기 출전해서 2게임의 실점을 함으로써 아직까지 허섭영 감독이 마무리로 쓰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근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아마 마무리로 기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예, 어쨌든 오승환 선수의 복귀가 뭐 하나이글스 18연패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 연착륙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화 이글스 팬들 정말 눈물 흘린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 저는 뭐 한화 이글스 개인적으로 팬은 아니지만 18연패 했으니까 18연승 했으면 좋겠네요. 좀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5할 승리를 하느냐, 5할 승리를 못 하느냐인데 5할 승리를 하려면 앞으로 108경기를 6할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할 오픈하네요. 2할 오픈하던 팀이 6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아무리 잘해도 4할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다. 제가 분석하니까. 물론 가장 큰 빈밀을 제거한 건 하주석, 오선진 선수예요. 이 두 선수가 지난 17일 날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동시에 당했거든요. 근데 두 선수만 3할이었어요. 하나에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부상당하거나 부진하거나 투수가 또 믿었던 투수가 맞거나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선수가 돌아오고 또 2군에 날아가 있던 이성열 뭐 장시환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6할 승리는 어렵고 아마 4할 안팎에서 끝나지 않을까. 역시 최하위권에서 9위 정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일단 도쿄올림픽 1년 연기된 건 다들 아실 테고 또 올해 구미에서 전국체전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도 조금 개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 전해드리고 자 남자 프로골프 PGA 3개월 만에 속개가 됐는데 우리 임성재 선수가 사실 그 3개월 전에 혼다 클래식인가요? 여기서 우승하고 굉장한 상승세에 있었는데 중단돼서 참 아쉬웠는데 이번에 복귀전에서 좋은 성적 냈네요. 탑10에 들었어요. 10위 했어요. 10위. 잘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세계 랭킹도 23위에서 21위로 본인의 최고 성적으로 올라갔어요. 곧 이제 10위권으로 들어갈 것 같고 페덱스컵 포인트는 1위입니다. 그렇죠. 페덱스컵에 출전하는 것도 영광인데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 포인트가. 나중에 뭐 1,000만 달러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포인트인데 물론 이제 이 임성재 선수가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이 최경주 선배의 8승을 유일하게 이 선수가 깼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유현진 선수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주 힘쓰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숏게임과 이렇게 퍼팅이라든지 또 드라이브샷 다 좋은 선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창과 이 상트까지 다 든 그런 선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안재영 좌우진민의 아들로 유명한 안병훈 선수는 공동 60위를 차지하면서 세계 랭킹 52위가 됐고 이번 대회 우승은 세계 랭킹 107위
다니엘 버거 미국 선수가 차지했는데 이 선수가 31위까지 올라왔네요. 아유, 한 번 예. 우승해서 107위에서 31위로. 예.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일 새벽에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출격한다는 소식. 이건 뭐 토요일 새벽이니까 부담 없이 본방 사수가 가능할 것 같네요. 예. 네. 새벽 4시 45분입니다. 4시 45분이에요? 토트넘 대 맨유전. 토트넘으로서는 내년에 4강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그렇죠. 손흥민, 해리케인, 무사시소코 다 회복돼서 뛰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도 맨유도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이 경기 우리 팬들 많이 볼 것 같아요. 18일 날 프리미어 리그가 재개되는데 손흥민의 토트넘은 20일 토요일 새벽 4시 45분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내일은 상대적으로 선선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더위가 다소 수그러질 예정이라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일 오후에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할 텐데요. 5에서 20mm 가량의 소낙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가운데 영양의 소나기 예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장마전선은 더 남쪽으로 남아있다가 주 중반 다시 북상하면서 수요일에 모레 오후에 제주도 쪽으로만 장맛비 뿌리겠고요. 우리 지역은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이번 주 내내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예천 아침이 17도, 한낮에 29도 나와 있고요. 영주봉화 15도에서 29도, 영양청송이 아침이 13도, 한낮에 29도입니다. 상주 18도에서 30도 분포, 의성은 아침이 15도, 한낮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26도, 습도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